예, 안녕하십니까. 월간교회 안수집사 김웅장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죠? 손 씻기도 이제는 꼭 생활화된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데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요, 첫 번째 정신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보통 어떤 환자들이 있냐 여쭤보면은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텔레비전이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청이나 망상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잠을 못 잔다, 불면증, 또 우울하다, 의처증, 의부증 같은 이런 드라마 단골 소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형태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몸이 아파서, 특히 배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아파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 뱃속이 불편하다, 또 꽉 막힌 느낌이 든다 같은 위장관 불편함이라든지 어지럽다, 현기증 이런 걸 느끼는 중추신경의 문제라든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또 심장이 빨리 뛴다는 불안과 연관된 증상들, 그리고 몸이 저리고 쑤시고 감각이 마비된다, 또 여기저기 아프다라는 애매한 통증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식은땀 난다 이런 증상들을 꽤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들 중에서 한국인에서 가장 많은 증상, 넘버원 증상은 위장관 장애가 제일 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신체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정신과에 오진 않으시겠죠. 참고 견디다가 또 약을 좀 드시다가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 가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라든지 종합병원에 먼저 가시겠죠. 처음부터 정신과에는 잘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배가 아픈데 정신과에 올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과라든지 종합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엑스레이라든지 피검사 이런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CT나 MRI, 초음파까지 다양한 검사들, 또 내시경 같은 것도 잘 하시니까요. 그런 검사를 받는데 대부분은 검사 결과를 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이상이 없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처음엔 안심을 하시죠. 결과 이상 없으니까. 근데 증상이 계속 되니까 약을 좀 처방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약 처방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되면 또 비슷한 증상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하면은 신경성이니까 그냥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약 좀 드시다가 또 안 되니까 A라는 병원에 안 되니까 B라는 병원 가시고 거기서 또 비슷한 과정을 이렇게 쭉 반복을 하신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결과는 증상이 별로 연관성이 없다. 신경성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맞습니다. 본인 생각하기도 맞는 말 같은데 자꾸 안 나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무한 루프를 반복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지치고 본인도 좀 왜 그럴까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위장관 증상으로 보이는 신경성 위장병, 기능성 위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위장장애 이해를 하느냐? 내과에서 하는 이야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내과에서도 많이 치료를 하십니다만요. 정신과적인 접근이나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병이 생기는 기전으로 보면은요, 뇌하고 이제 위장관은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분비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라든지 기타 다른 호르몬들이 위와 장의 운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교감신경계를 흥분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면은요, 소화 효소가 적게 분비되고 장 운동 자체도 천천히 더 느리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어떤 그 소화 기능의 저하를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의 상당 부분이
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위와 장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나 불안 증상들 때문에 위장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뭐 잘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수능 앞두고라든지 혹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거나 변비가 심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거나 혹은 뭐 그런 어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도 썽썽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뭐 거짓말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그런 표현들이 위나 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장 속에 뇌가 있다.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흔하냐? 한 역학조사를 따르면 한국인은 약 7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소화기 증상, 뭐 체한다든지 더부룩 하다든지 어떤 시린 등의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연구를 보면은요, 소화불량으로 진단된 경우가 16%, 과민성 대장증후군 약 8.6%, 변비가 8.1%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경성 위장병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성이라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또 신경성이라고 진단받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신경성인데 왜 이렇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요즘 인터넷 보니까 다 검색하시죠. 요즘 손에 다 컴퓨터 한 대씩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신경성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 쳐보시면은 뭐 암이라든지 다른 큰 이상 어떤 것들이 좀 정보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암이 아닐까? 아니면은 의사가 오진하지 않았을까? 혹시 못 찾는 거 아닐까? 더 큰 병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원도 가셨다가 또 저 병원도 가셨다가 또 다른 분한테 여쭤봐가지고 어디가 좋다들 하니까 또 그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하고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요. 편안히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큰 병원 가니까 또 거기는 바빠가지고 아니면 검사 결과에 괜찮아요. 약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괜찮으니까요. 뭐 집 앞에 있는 병원에 다니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만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셔요. 검사 결과에는 분명히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나는 아프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니까 또 불안만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성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도 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내가 무슨 정신과 환자냐? 뭐 나는 특별히 신경성도 없는데 왜 신경성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성이란 말은 그냥 신경이 안 쓴다고 낫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나 의식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신경을 안 써야지 하는 순간에 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불안하신 분한테 또 불안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집니까? 또 우울하신 분한테 그거 기운 내 한다고 해서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보통 신경성이란 말은 기능성이란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을 했는데 위궤양이나 위험 소견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뭐 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었을 때 신경성 혹은 기능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혼동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상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경성 위염이라든지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요, 구역이라든지 구토, 또 속쓰림, 복통, 더불어간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 명치 부위가 좀 답답하고 좀 막힌 느낌이라든지, 식욕부진, 뭐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욕부진이 있고요. 또 소화불량, 또 체한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른 뭐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화병 증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꾸 막 체했다 해가지고 막 체를 내려 다니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비슷한 증상들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어떤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잦은 설사라든지 복통을 동반한 변비, 뭐 통증이 없는 설사나 무름변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변비와 설사가 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만성병비 같은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인들은 어떻게 있느냐?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요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요. 많은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중한 업무라든지 또 경쟁 사회, 요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쟁적인 부분들. 또한 그 여성분들, 특히 뭐 시집살이 한 여성분들한테 꽤 많으시는데, 뭐 며느리 입장에서 뭐 시댁과의 갈등, 또한 자녀의 양육 문제, 이런 부분들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특히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친구들과의 경쟁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뭐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들이 불안 심리에 또 항복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성격과 정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뭐 보통 사람들은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에서도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것들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완벽적인 분들, 그리고 우존적인 사람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감정 표현을 적절히 못 하시는 분들, 또 급하고 경쟁적이고 분노를 많이 느끼는 분한테도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완벽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일을 처리할 때 깔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은 좀 잘 지칠 수가 있고 좀 피곤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긴장도 많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만큼 이제 위장 간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제 잘못된 식사 습관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극적인 음식, 특히 매운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극적인 좀 달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들. 그다음에 이제 과음이라든지 과식, 술이나 담배, 커피라든지, 특히 뭐 요즘 이제 혼자 사는 분도 많으시고 또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뭐 또 밤늦게 일하시다 보면 야식도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어떤 밤늦게 먹는 야식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뭐 요즘 SNS 보면은 뭐 사진도 올라오면은 뭐 몸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도 올라오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다이어트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적인 어떤 증상이나 질환들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이런 것들,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체 증상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추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반복된다 하면은요, 2차적으로 불안이나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한 불안이나 우울증의 증상들도 이런 어떤 신체 질환이 꽤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뭐 처음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신 분 중에서 처음에 병원에 갔는데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배가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래 가지고 오셔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뭐 진단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인은 한 가지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로 현재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일단은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냥 배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채널 들으시고 나 배가 아프니까 머리 아프니까 바로 정신과 가야 되겠다, 이런 분 없으시겠습니다만요.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즉 내 몸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피검사라든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내시경, 초음파, 뭐 CT, MRI 같은 걸 찍기도 하고요. 위장의 기능적인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적인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일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거쳐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진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을 보면은요, 자, 내장과 관련된 증상들이 있고 위장과 관련된 상부위장, 위나 어떤 십이장 쪽에 관련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과 관련된 증상들은 보통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많이 진단을 하고요. 주증상 위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염 이런 부분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검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보통 2년에 한 번 하거나 직장에 다니신 분은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특히 뭐 이전에는 뭐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초음파를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을 때만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보호자한테 내시경 한번 하시죠 하면은 큰 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뭐 예전에
그 청진기 내듯이 물론 그것보다는 좀 더 덜 하겠습니다만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리만큼 과도하게 병원을 다니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병원 쇼핑, 호스피탈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적인 걸 제외하더라도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잡는 포인트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분한테 갔는데 이런 말씀 하시고, B라는 분한테 갔는데 좀 저런 말씀 하시다 보면 이제 본인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교를 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하게 한 병원에 다니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검사도 뭐 정기적으로, 물론 중간에 안 좋으시면 당연히 가셔가지고 체크업을 하고 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본인이 임으로 가셔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 속에 뇌가 있다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위장관 치료뿐만 아니라 뇌의 치료, 좀 정서적이라든지 다른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치료도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가지만 포커스를 뒀을 때는 다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식이 습관과 생활 습관을 뭐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또 약물 치료 같은 이런 치료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스트레스 관리라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하는 일이 스트레스라면 직장 그만두십시오. 뭐 학생이라면 학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관리라기보다는 여기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들을 줄이는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 외래에 100억 부도 맞아갖고 오신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나 100억 때문에 힘들어갖고 죽겠다고, 나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도망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딱 100억을 드릴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저희 좀 약간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리액션, 스트레스 반응들을 줄여서 좀 더 편안하게끔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몇 가지 드린 말씀들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은 잘 못 하셔요. 잘 안 하십니다. 텔레비전이나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건강 관련해 보시면은 당연한 이야기만 하셔요. 근데 이제 그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든지 귀찮아서 그러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도움되는 이유는 적당한 운동을 하면요. 스트레스 레벨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릴렉스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동시에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고, 그럼 위장관 운동이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얼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냐? 헬스클럽 가서 1시간씩 해야 되든지, PT를 해야 되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와 비슷합니다. 하루에 한 30분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등에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셨다면은 거기 강도를 더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아예 운동을 안 하거나 지금부터 운동해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운동을 해갖고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고 또 긴장을 좀 줄이는 운동으로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대부분 걷발이 걷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좀 산책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운동들을 추천을 합니다. 오늘부터 등산을 가고 내가 7시간씩 해야 되죠. 이런 것보다도요. 적절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또 만약에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배우면서 다니시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식사 후에 지나치는 운동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이제 혈액 순환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식후에는 좀 릴렉스 되고 위장으로 혈액이 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나 장에서 그 위장관 운동을 통해서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피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식후에는 바로 운동하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상이나 호흡법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식호흡인데요. 명상이나 이제 복식호흡들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스트레스 시에 흥분되는 이제 교감신경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 많이 하시다시피 뭐 배를 이제 흉식호흡보다 복식호흡이죠. 배를 그냥 불려가지고 숨을 천천히 이렇게 들이쉬고요. 그 다음에 배를 들어가면서 숨을 후 내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톤이 올라갔던 교감신경들이 떨어져가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이 되죠. 그러면 좀 릴렉스하는 느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운동 뭐 이런 명상이나 호흡법 대신 다른 운동을 추천하라 하면 저는 이제 요가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뭐 플라잉 요가나 환 요가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정적이면서 동적인 어떤 그 좀 클래식한 요가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이제 적절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화병이나 혹은 위장관 불편함이라든지 지금처럼 뭐 그 기능성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막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내가 참으면 되지. 저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혹시 일이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뭔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을 좀 주저하게 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망부하내로 내 의견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사건 주장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감정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고 뭐 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런 기분인데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언어화한다. 기분 나쁘다 해서 뭔가 확 집어던진다거나 막 싸운다거나 뭐 죄송합니다. 저희 하는 이런 어떤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 그건 어떻게 보면 상대방 화를 돋구고 내가 더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어떤 감정 표현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번 하시다 보면 상대방도 이해를 하죠. 저 사람이 좀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나 지금까지 몰랐구나. 미안하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감정을 옮기면은 위장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는데 잘 못 하시죠. 습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우화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냥 속에 화가 쌓였으면 여러 가지 몸져 눕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안전한 장소에서 구덩이를 파고 임금님 당나귀 귀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결코 어떻게 보면 우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식이 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과식 피하고 즐겁게 식사하고 그다음에 섬유소 든 음식들을 좀 골고루 좀 드시고 과음이나 담배 같은 거, 술, 담배 피하시고요. 인스턴트 식품 맛있죠. 라면 끓여 먹고 맛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좀 너무 짜게 드시지 않고 고칼로리라든지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하게 조절해서 드시고요. 또한 약물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는 약물은 그닥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방약이라든지 몸에 좋다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실제로 특히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것이 남는 경우에는 물론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드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지용성 비타민이랄지 다른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량으로 드셨을 때는 물론 몸에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커버해가지고 분해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과량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이제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정신건강의학적 도움은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지지정신치료라든지 인지행동치료, 또 정신분석적 치료 등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치료들은 일단 근원적인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그 무의식적인 원인,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걸 다스리면서 증상의 심리적인 원인을 찾고 증상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이런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0이 될 수 있냐 여쭤보신 분 계신데요.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엔 100이라든지 200이라든지 1000, 2000 같이 이렇게 심각한 증상들을 점점 줄이고 또 줄여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증상이 있더라도 그 증상에 매몰되지 않게끔
하는 치료들이 이런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비약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로는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이나 불안을 동반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렇게 만성화되다 보면은 의욕도 없고 그다음 무기력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안이나 우울, 긴장도 줄어들고요. 그다음 수면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시켜가지고 몸과 마음을 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뭐 이렇게 됐네요. 일단 오늘 마지막에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뭐 유튜브 강의를 하거나 다른 데 보면 또 제가 공개 강의를 했을 때 보면은 막 열심히 적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적어가지고 막 치고 막 외우고 계신 분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가지고 뭐 제가 시험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문제 내가지고 지난번에 저 김웅정 집사가 강의했던데 그거 잘 들었어요? 뭐 이야기했던데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보통 저희들 강의할 때 뭐 고잉원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뭐 집에 가실 때 뭐 끝났을 때 한두 가지 메시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의 신호, 마음의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이 사인을 주는 거고 내 마음이 이제 내 정신이 그런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인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너무나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인이 있었을 때 본인이 기억하셨다가 뭐 치료나 이런 부분들 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혼자 끙끙 앓으시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신 분 계시거든요. 막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은 서로 양극단인데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 물론 저한테 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요. 약간 곳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특히 이제 누구누구네 가 이렇게 해갖고 나섰더라 이런 말은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절대 그런 부분들에서 귀 팔랑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들으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나름대로 병원 가셔가지고 전문가 도움 받으신 게 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막 검색을 많이 하셔요. 검색하면은 대부분 그 위에 한 3분의 2나 거의 한 페이지 정도는 대부분 광고성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른 게 현혹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건강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